2018년 10월 미국 유타. I've been blackmailed for money. Let me go ahead and get you over University Police. I'll probably take the case then. Just one sec. I've talked to them already, but I just wanted to call you as well. Usually we just take it where you live, and then that agency does a case. Yeah, I was just concerned because I wasn't sure how long they were gonna take. Okay, let me get you up to them and so I can see what's going on with it. Just one moment. Do you know when an arrest would be made? You can talk to an officer if you want. I can arrange that if you want that. Okay. Yeah, that sounds good. 그렇게 로렌은 경찰에 약 20번의 도움을 요청한 뒤 그녀의 담당 형사와 통화 후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숙사로 돌아간다.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유타 스테이트 레코드 커미티에서 발급한 로렌 매클러스키 사건의 보고서를 직접 입수해 분석하였고 ESPN 방송의 리슨을 참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작하다 중간중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혼자 욱하며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로렌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2018년 9월 1일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1997년 2월생 로렌 매클러스키는 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알렉스와 함께 오랜만에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플러팅을 한다. 하지만 로렌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거절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폰번호를 묻는다. 그 순간 그 클럽 바운서였던 키 크고 근육질의 한 남성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고 로렌에게 미소를 지어보낸다. 그 일로 친해진 로렌과 바운서 28세 션은 서로 폰번호를 주고받고 급속도로 친해진다. 로렌은 클럽 근처에 위치해 있던 유타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녀는 유타대학 육상선수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2008년 그녀 나이 10살 때 전미 주니어 높이뛰기 대회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육상 유망주였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따뜻하고 항상 타인에게 자상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육상 종목에서는 엄청난 열정 있는 선수로 알려져 미 중서부 육상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녀 역시 운동선수였기에 근육질의 남자다운 남성을 선호했던 로렌은 클럽에서 만난 션이 딱 자신의 타입이었다. 2018년 당시 28세였던 션 역시 근처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한 후 그녀에게 엄청난 구애를 한다. 매일 꽃을 들고 유타 대학 그녀의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며 헌신적으로 어필한 션. 드디어 처음 만난 지 2주 만에 그 둘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다. 10월 1일 로렌과 션이 서로 교제한 지 약 2주 후 로렌은 션의 너무 강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스토킹 수준의 집착에 지치기 시작한다. 로렌의 친구였던 다이아몬드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로렌의 표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그녀의 폰을 끊임없이 확인. 남자친구 션이 하루하루 외출할 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으라고 명령. 항상 누구와 같이 있는지 사진으로 찍어보내라며 재촉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일 로렌은 자신의 남자친구 션의 자동차에서 그의 진짜 리얼 아이디를 발견하는데 그 아이디에는 지금까지 자신과 데이트했던 션의 이름과 나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같은 션의 얼굴이었다. 이 점이 갑자기 소름 끼치기 시작한 로렌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 다이아몬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이아몬드는 조심스럽게 학교 안 학생 치안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이 같은 사실과 션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들을 이메일로 알린다. 3일 후 10월 5일 짧은 가을방학을 맞은 로렌은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로렌은 자신과 만나고 있는 션의 본명과 나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션의 진짜 본명은 멜빈 로랜드. 그의 나이는 81년생, 그 당시 무려 37살이었고 약 10살의 나이를 속이며 그녀와 만남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의 본명을 알게 된 로렌과 로렌의 친구들은 멜빈의 과거를 알기 위해 구글 검색으로 그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그가 유타주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을 발견하고 기겁한다. 4일 후 10월 9일 로렌은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션, 아니 멜빈에게
리얼 아이디를 본 것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에 그의 성범죄자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한다. 멜빈은 자신이 절대 속일 생각은 없었고 로렌에게 당신이 본 리얼 아이디는 자신의 취직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것일 뿐 그 아이디에 적혀있는 이름과 나이는 사실이 아니라 변명한다. 너무나 뻔한 변명과 그의 집착에 로렌은 멜빈에게 정식으로 이별을 고한다. 10월 10일 사실 차가 없었던 멜빈은 평소 때 로렌의 차를 가끔씩 빌려 타곤 했는데 헤어짐을 고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차를 돌려주지 않고 그녀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로렌의 엄마는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멜빈의 행동들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져 처음으로 딸의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멜빈을 경찰에 신고한다. University Police Security, how can I help you? Hi, I would like to request some help for my daughter, who's a student at University of Utah, and she started dating this guy there who's like a bad person. Okay. And she found out he's a bad person, and she broke up with him, and he has her car. If he was lying to her, Okay. and he's actually a sexual offender, I don't want her to go there by herself and have like something bad happen to her. 그리고 하루 있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멜빈은 그제서야 바로 로렌의 차를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조건은 딱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는 것이었고 로렌은 다시 그와 만나 차를 돌려받는다. 이틀 후 10월 12일 이별을 고한 직후부터 로렌은 신상을 알 수 없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주로 자신들은 멜빈의 친구들인데 지금 멜빈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안 좋은 사고가 났거나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들이었고 지금 당장 멜빈을 위해 전화 한 통화나 짧은 만남을 가져서 그를 보러 오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I've been getting these texts about from these numbers of different people. They were saying that he was in the hospital and then saying that that he passed away. But then I got a text from him and he seems to be alive. I got a text about, asking if I wanted to go to his funeral. And I think they're trying to lure me somewhere. 다음날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57분 로렌은 그 번호들을 모두 차단하지만 아침에 또 다른 번호로 갑자기 자신이 말하는 벤모 어카운트로 첨부를 보내지 않을 시에 로렌, 당신과 전 남자친구 멜빈과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너의 모든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즉시 멜빈에게 전화해 혹시 이 메시지들과의 연관성이 있냐고 묻지만 그 역시 자신도 지금 똑같은 협박 메일들을 받고 있다며 만나서 같이 상의하자는 대답만 해온다. So I'm dealing with a situation where I'm being blackmailed for money. A photo of me and my ex. They're threatening to send it out to everyone. 약 2시간 후 오전 11시 16분 로렌과 친구 알렉스는 캠퍼스 경찰국으로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캠퍼스 경찰국에는 일반 캠퍼스 신입 경찰이었던 미구엘만 상주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듣고 처음에는 흔한 이별 싸움이나 가벼운 보이스피싱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녀와 그녀 친구 알렉스는 전남친 멜빈이 이 착취 사건에 강력히 연관이 돼 있을 거라며 직접 성범죄자 포탈에 올라가 있는 글을 신입경찰 미구엘에게 보여주며 어필한다. 하지만 순경 미구엘은 지금 현재 사건을 담당할 담당 형사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건의 업데이트에 경과를 알려주겠다며 돌려보낸다. 그리고 로렌과 친구 알렉스는 그저 신고서만 작성하고 경찰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 8년차 경력의 카일라 형사에게 배정되게 되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기에 카일라 형사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추후에 진술하고 캠퍼스 경찰국 누구도 그날 전남친 멜빈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로렌은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듯이 경찰서로 나온 직후 익명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시 엄청난 양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들을 받기 시작한다. 약 6시간 후 오후 5시 45분 이에 참다 못해 로렌은 캠퍼스 경찰국이 아닌 이번에는 유타 솔트레이크 경찰국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다. 신고한 후 멜빈의 개인 번호도 경찰에게 알려준다. I've been blackmailed for money. Let me go ahead and get you over. University Police will probably take the case then. Just one sec. I've talked to them already, but I just wanted to call you as well. Usually we just take it where you live, and then that agency does a case. Yeah, I was just concerned because I wasn't sure how long they were going to take.
Okay, let me get you up to them so I can see what's going on with it. Just one moment. Do you know when an arrest would be made? You can talk to an officer if you want. I can arrange that if you want that. Okay. Yeah, that sounds good. 그리고 솔트레이크 경찰은 다시 캠퍼스 경찰에게 말하면 더욱 쉽게 해결될 거라 말하지만 로렌은 소극적인 태도의 캠퍼스 경찰을 못 믿어온 나머지 직접 솔트레이크 경찰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경찰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이제 로렌은 캠퍼스 경찰이 되었든 솔트레이크 경찰이 되었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에 경찰의 모든 통제하에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확히 6일 후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16분 누군가 코믹북 캐릭터인 데드풀 복장을 입은 채 로렌의 기숙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한다. 그의 오른쪽 손에는 검은 봉지에 어떤 물체가 들려 있었다. 4시 2분 잠시 도서관에 갔다 기숙사 서쪽 문으로 돌아오는 로렌이 카메라에 잡힌다. 4시 3분 데드풀 복장의 한 남성이 기숙사 북쪽 문에서 어슬렁거린 것이 포착된다. 4시 48분 로렌은 6일 동안 캠퍼스 경찰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에 불안해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으로 항의 전화를 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너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다며 더욱 악랄하게 다른 협박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진술한다. I'm worried because I've been working with the campus police at the U. Uh-huh. And last Saturday I reported and I haven't gotten an update. Okay. But someone contacted me today, someone who was harassed, and said that they know everything about the police. Okay. So you already spoke to the campus police? Yes, and they haven't updated or done anything. What prompted you to call Salt Lake City Police? Well, I thought it was weird that there are people who know about the entire case and the harassers seem to know about it more than me. And I'm concerned there might be an insider who's letting them know about the case. Okay. So with Because I haven't gotten updates. Yeah. And it's been a week. Okay. With something like that, you would want to contact the campus police back and ask to speak to your detective. 참고로 추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때까지도 캠퍼스 경찰국은 6일 전에 신고했던 로렌의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마침내 10분 후 오후 5시에 로렌은 약 6일 만에 담당 형사 카일라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담당 형사 카일라는 그녀와의 통화 중에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고 바빴기에 로렌 너의 사건을 체크할 수 없었다며 사과한다며 지금부터 제대로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해야겠다고 변명한다. 로렌은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자신이 경찰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약간 경찰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날 오후 7시 25분 그녀는 그리고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온다. I remember her saying, hopefully in a few years when I'm in a better place and married to someone else, we can look back on this and laugh. 3일 후 월요일 10월 22일 새벽 6시 6분 멜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의 이웃의 차였던 실버 뷰익을 빌려서 로렌의 기숙사로 향한다. 새벽 6시 26분 멜빈이 다시 그녀의 기숙사 입구 쪽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로렌은 이날 아침 캠퍼스 경찰에게 캠퍼스 경찰국으로 와달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보통 경찰들이 잘 쓰지 않는 어설픈 이유와 영어 철자가 틀려있는 것을 보고 이 메시지는 분명 경찰관이 보낸 것이 아닐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과 함께 학교 경찰국 소속이었던 미구엘 순경에게 다시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아침 9시 11분에서 9시 13분 사이 로렌은 캠퍼스 경찰국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향한다. 그리고 미구엘 순경은 그녀에게 그 번호는 캠퍼스 경찰국 번호가 아니어서 그저 무시하면 된다고만 조언한다. 따로 그 이외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9시 45분에서 10시 7분 사이 10시 16분 불과 몇 분 전에 로렌이 찾았던 캠퍼스 경찰국이 있는 캠퍼스 내부에서 멜빈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오후 1시 37분 로렌의 기숙사 내에서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된다. 그의 오른손에는 며칠 전 데드풀 복장을 한 남성이 들고 있던 같은 봉지에 쌓여있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 오후 2시 25분 기숙사 다른 학생들이 그가 학교 내 학생인 줄 알고 여러 번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포착된다. 6시간 후 오후 8시 10분 마침내 멜빈은 로렌의 기숙사에서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이 시간은 동시에 로렌의 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And she was talking to Lauren?
on the speakerphone. So I could hear their conversation. It was very lively, very happy. Lauren was looking forward to things. She was proud that she was making progress on a assignment that was not due for a few days. So it was a wonderful conversation. 8시 19분 로렌이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가는 중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와의 대화 중 갑자기 누군가 끼어드는 소리가 나고 그녀는 안 돼, 안 돼, 안 돼 를 외치며 폰을 떨어뜨리며 대화에서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로렌의 아버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Hi, my daughter Lauren McCluskey was talking to her mom, and then she just started saying,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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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it sounded like someone might have been grabbing her or something. All right. And you said she was walking to her car from what building? From the GC, which is the... Gardner Commons? Oh, someone's talking on her phone. Hello? Oh, okay. Could you just stay there? I think she was mugged. I'm trying to get a good location. All right. Where is that backpack out? Can you get a location for me? University Police. Hi, I just found a whole bunch of stuff spread out all over the ground and a phone that had an active call. I picked it up. Okay. This woman says... Yes, I was just on the phone with her parents. Okay. I'm having officers responding up that way. Right now, the equipment here was possibly making threats with a east of medical power in the parking lot. It's looking like this might be kidnapping. 1시간 30분 후 밤 9시 56분 유타 학교 캠퍼스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며 캠퍼스 전체에 경고 알람 메시지가 울린다. 밤 10시 10분 로렌이 사라진 지 2시간 후에 비로소 멜빈의 프로필이 유타 전체에 뿌려지고 그의 지명수배가 들어간다. 추후에 이 비극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 잘 서술되어 있었던 경찰의 사건 경위서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밤 8시 10분에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로렌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기숙사 서쪽 현관에 다다랐고 그 몇 발자국 뒤에 몰래 숨어있던 멜빈은 그녀가 키카드로 기숙사 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그녀의 앞으로 나타나 그녀의 목과 몸통을 잡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협박하며 그의 차가 파킹되어 있던 곳까지 끌고 간다. 이때 시간이 8시 18분 그리고 그 안에서 약 1분 만에 바로 7발의 총을 발사해 그녀를 살해한다. 그때의 시간은 오후 8시 20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1분 후 8시 21분 멜빈은 자신의 차에서 나와 남쪽 방향으로 걸어 기차 정거장까지 도주한다. 그리고 그 정거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현대 소나타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그리고 약 4시간 후 새벽 1시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 중인 멜빈의 뉴스가 TV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도망자 멜빈은 그 교회의 한 방에서 홀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한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로렌의 수많은 구호 요청에도 끝내 그녀의 이야기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건에 숨어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이런 비참한 결말이 났던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인 멜빈 로랜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981년 5월 12일 뉴욕 브루클린 태생으로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져 2세 때 콜로라도주의 한 노부부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5세가 되던 해 양부모 모두는 사망하게 되죠. 양부모 사망 후 그는 양부모의 친척에게 맡겨져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비록 그는 어릴 적 전과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 내 문제아 관리반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게 학교 내에 여러 사고를 친 후 그가 20살이 되던 해 유타로 이사를 오게 되고 유타에서 여러 파트타임 잡으로 돈을 번 후 22살이 되던 2003년 말부터 실제로 유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2학기 신청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 받았던 학교 학생증의 아이디를 훗날 로렌이 발견하게 돼 모든 일이 발각된 것이고요. 하지만 그가 로렌과 사귈 때 자신이 유타 대학 풋볼 선수이기도 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다니던 2003년 9월 그는 2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되는데 최종 2004년 7월에 유죄로 확정, 최대 15년형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는 온라인상으로 만난 17세의 어린 여학생과 약 15일 동안 사귀게 되는데 그때 역시 그는 나이와 이름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날을 기다려 그녀의 집에서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 일로 그 여학생은 피해 당일 경찰서로 바로 가 신고, 자신이 피해 당한 몸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던 도중 또 이 사건 이틀 후 멜빈은 또 다른 성범죄를 준비하게 되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15세의 한 여학생인 척 가장하고 이번에는 15세의 남학생을 꼬신 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몰래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한 것이 경찰에 발각됩니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그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그저 어리고 로렌과 같은 젊은 타겟을 노리는 성범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건의 성범죄 혐의로 그는 총 15년형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는 15년형 모두를 살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살짝 분노를 유발할 수 있게 이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8년 동안 형을 살던 중 유타주 가석방 심의위원회에서 멜빈의 인터뷰. So I'd like you to give me kind of a idea of what we're looking at victim-wise. Is that including the women I dated in college, or just Women that you felt you took advantage of? I would say every female that I came across dating or met on the internet. I'd say every woman I've met or that came across that I used my manipulation tactics to get what I wanted. Mm-hmm. So How many did you out and out rape, like the one young lady? Like, well, not like that, but me being a womanizer, you know, I use other tactics to get what I wanted with them. I'd say some similar. So I'd say two others. But I see it in general, just how I manipulated and used women in And general. how many women in general did you convince to have sex with you by manipulation? I got locked up at 22, and my sexual experience, I'd say about 50. Okay. 그는 가석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성범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어떤 한 전략으로 약 50명의 다른 여성들과 길고 짧은 성관계를 지속해왔고 다른 2명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에서는 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석방으로 이듬해 7월 출소시킵니다. 이것은 약 8년 만에 출소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3개월 후 2012년 10월 성폭력, 성교육 예방 교육 이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의 폰에 포르노가 다시 발견이 되는데, 이 점이 그의 가석방 정책에 위반되었기에 재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년 후 2013년 그는 가증스러운 여러 번 회개했다는 진술과 후회한다는 인터뷰를 남기고 또 가석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타의 한 도시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의 혼외자를 갖기도 합니다. 그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은 그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2016년 2월 가석방 중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와 여러 차례 데이팅 어플을 접속한 기록이 다시 경관에게 발견되어 두 번째 재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2018년 4월 17일 그는 마지막 세 번째 가석방에 또 성공합니다. It is rather disconcerting, the comment that he made that he did not wish to parole again, and if an agent were to come conduct a field visit, he might become violent. Mr. Rowland expressed to me that he was mad at the time, and that he was just making that statement and that he didn't mean it. 그리고 세 번째 가석방에 성공한 멜빈은 클럽 바운서와 한 회사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되는데, 그해 9월 바로 클럽에서 로렌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후에 멜빈과 로렌의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멜빈은 처음부터 로렌을 성적인 목적으로 클럽에서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와의 교제에 성공한 그는 그녀의 안팎으로 여러 집착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수히 많은 협박 메일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도 멜빈 그 혼자가 모두 꾸민 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로렌이 처음 캠퍼스 경찰서로 가 신고한 것, 유타주 경찰에게 신고한 것 모두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점은 그가 로렌과 사귈 때 로렌이 자신의 핸드폰에 로렌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몰래 알게 된 비번으로 그녀의 이메일로 그녀 모르게 접속해서 계속해서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멜빈이 그녀를 살해 후 대학 근처 한 정거장에서 신상을 알 수 없는 한 현대 소나타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그 차의 주인은 그 전날 데이팅 앱으로 만난 한 흑인 여성의 차량으로 밝혀졌고, 그들은 그 소나타 차를 타고 저녁을 먹고 새벽까지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멜빈은 그녀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향했다며 그날 데이트했던 여성이 진술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돌아간 후 그녀는 TV에서 그의 지명수배 영상을 보게 되고, 나이와 이름이 달랐지만 얼굴이 같은 그가 뭔가 수상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비하인드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후에 멜빈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유타 캠퍼스 근처에 있던 한 보안 회사에서 그의 두 동료들이 멜빈이 로렌을 살해했던 총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확인된다며 경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동료들은 그 당시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 진술들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당해 그 직장에서 바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무수히 많은 도움 요청에도 아무 일이 아닌 양 지나친 몇몇의 경찰관들의 사건 이후에 대해 알아보죠. We weren't 100% sure that it was him. Lauren didn't think it was him. She kept saying it was Roland's friends, an unknown, or possibly Roland. Why didn't somebody at that point just go interview Melvin Roland? Because we were not sure if it was him. Well, why not ask him? That's good. That's where I needed more experience on these type of cases, doing follow-ups, but we were trained as first line officers to document everything and pass it over to the detective. They wanted detectives to do the follow-up. You gave a very long pause when I asked you about contacting him. I mean, sitting here today, what do you wish you had done? Contact him or told someone to. When I had dispatch run his criminal history, that's where I saw that he had convictions. 로렌이 살해당한 후에도 별다른 징계나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던 유타 대학 캠퍼스 경찰국은 유타 대학 총장의 성명과 같이 자신들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이라며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 2년 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미구엘 순경이 로렌에게 증거물로서 처음 받았던 그녀의 피해당하고 있다던 범인 멜빈과의 부적절하고 비밀스러운 사진을 다른 2명의 경관들과 그 사진을 공유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녀의 살해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아닌 피해자 증거물을 공유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구엘 순경은 바로 해고, 그의 상관 유타 대학 경찰국 국장이었던 리까지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미구엘은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재취임한 사실도 밝혀지죠. 그리고 그녀의 진짜 담당 형사였던 그녀가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한 6일 만에 전화해서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다던 카일라 형사는 현재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유타에서 현직 수사관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타 대학교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로렌이 처음 자신의 친구이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다이아몬드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고,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상관에게 학교 폭력이자 스토킹으로 사고 초기에 신고하였을 때 무책임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유타 대학, 그리고 캠퍼스 기숙사 내에 아무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학교 기숙사 내로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이었던 멜빈이 활보할 수 있었던 문제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유타 대학. 2018년 그녀가 살해당한 직후 유타 대학 총장 루스 와킨스는 한 통의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성명을 로렌의 부모들과 언론을 경악해 합니다. This report does not offer us a reason to believe that this tragedy could have been prevented, but instead... I was shocked that she would say that. I just felt sick to my stomach. 한마디로 총장 루스는 이 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모두 사건 조사를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게 했던 경찰서에 있다며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학교 측 책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죠. 이런 태도에 화가 난 로렌의 부모는 1년 후인 2019년 이런 대학의 무책임한 태도에 약 56 밀리언, 한화 $720억 소송을 학교 측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의도에 대해 로렌의 부모는 유타 대학과 유타주 사회 전체의 학생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의 소송이라고 직접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된 유타 대학은 마침내 2020년 10월 22일 처음으로 유타대 총장 루스 와킨스는 유타 대학교의 과실과 학교 시스템 결점을 인정, 로렌의 부모와 약 170억 원으로 소송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한 170억 원의 승소 금액 전부를 로렌의 부모는 미국 전주에 있는 대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그리고 로렌과 같은 대학 육상운동 선수들을 위한 로렌 맥클러스키 재단을 만들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도 유타 대학교는 대부분의 과실은 캠퍼스 경찰국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는 축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달에도 지팡 덩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유타 대학 캠퍼스 내 남자친구의 폭력과 불법적인 약물 투여로 인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미 언론은 유타 대학이 갖고 있는 학생보호 시스템에 대해 로렌의 사건과 합해서 날선 비판과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녀가 도와달라는 여러 번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한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작동했었더라면 그녀는 지금 현재 그녀가 그렇게 좋아했던 필드 위를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To break promises, I don't wanna hurt you, but I need to breathe. At the end of it all, you're still my best friend. Bu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I need to releas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